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보육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맞춤형 보육이 결국 지난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을 36개월 미만 자녀 2명을 둔 가구로 확대하고 기본 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기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은 일단 끊는데요. 변경된 종일반 다자녀 기준을 놓고 보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좀 어렵죠. 예. 맞춤반과 종일반을 구분해서 등원, 하원 시간을 달리하기가 쉽지 않다. 또 취업이나 다자녀, 임신 이런 부모의 사정에 따라 애가 맞춤반 대상인지 종일반 대상인지 어린이집에서도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떻습니까, 양 박사님? 이런 지금 이 오프닝 내용이 굉장히 낯설죠? 아니요. 기본적으로 나는 공부를 해왔잖아요. 해보셨어요? 강수면 대충 먹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날로 먹으려 했더니 참 힘들다, 야. 저는 또 애들 다 키워가지고. 한글도 제대로 못 읽어요. 좀 씩씩하게 읽어보세요. 아니, 다시. 그게 있잖아. 뭐, 좀 너무 나한테 낯선 거야. 뭐. 복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니, 애들을 키울 때 이런 단어가 없었거든, 나는. 맞춤형 비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정확해요. 아까부터 이렇게 자세가 당당하신 거 했어요. 공부를 해왔다 이거죠. 원래 예습한 놈이 와가지고 졸다가 아이고 한 개나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어떡하죠? 그 양무석 선생님 말씀하실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게스트가 나오셔서 공부했는데. 공부했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니까요. 전문적인 용어를 갖다가 억수로 비전문적 용어로 쓸 수 있는 또 복모 만드신 분 한 분 나왔죠? 예. 그래서 오늘 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에서는요.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갈등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책 카페 시즌1 진행자였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장관급은 처음이에요. 그렇습니까? 뭐 정말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장관급은 너무 저렴하다. 아니 아까 일부 오프닝 때는 유시민을 대체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쩌리잖아. 딱 들어오니까 내가 바로 딱 쩌리잖아. 꼬랑지 내려줘야 또 장관급들이 원래 장관급들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요. 왜? 누르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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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우신 장관님.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교회 저 27에 돼갖고 취직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집회장이나 다니는 딸 키워봤어? 아니 제가 그렇게 최근까지 살아와가지고. 그래도 집회장만 다니는 딸은 훌륭합니다. 저희 아들은 집 밖을 안 나가요. 나무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집 고3도 나가는데 큰일이네. 좌파로 살아가는 따님을 두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참 노유진의 정치협회 시즌1에 확실히 묻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시간에는 유시민 전 장관님을 모셨고요. 장관을 중요하게 강조해야 장관. 그러면 전관 예우죠.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이제는 현 의원이 되셨네요. 그리고 진중건 선생 다 앞으로 한 번씩 모실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오늘 아니 무슨 정관된 지 9년이나 됐는데 뭐 아직도 정관이 못하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관 예우가 아니고 정관의 후광을 받는 거지 우리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정관 후광이라고 발음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어떻게 진행자로 있으시다 오늘 처음으로 게스트석에 앉으셨는데. 저 뭐 물불 안 가려요. 엄성 파일에 출연하면 뭐 어디 앉아나 상관없어요. 그 자리 처음 앉는다면서요. 예. 게스트 자리 처음 앉아보네. 예, 그럼 일단 제가 참 서툴기도 하지만 내용도 숙지도 잘 안 되고 내용을 쭉 얘기했는데 정말 굉장히 무슨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뭐 왜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까? 그 하나도 안 복잡하게 만들어 드릴게. 아니 내가 정의당에서 이 뭐 시즌 2 노유진의 정치 카페 시즌 2 한다고 게스트로 나오란다고 맞춤형 보육 이거 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그 당에 자료 있는 것 좀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더라고 자료가. 문제가 많아.
아니, 여기 정의당 뭐 대변인 그래서 나오신 전 거죠. 대변인 나왔잖아요. 근데 왜 대변인 왜 안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아. 있어요? 지금 정의당 욕하고 있는데. 아까 직책이 뭐라고 그랬죠? 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아니 자료 한번 보냈을 한번 때가 대변인도 정관이고 이제 따끈따끈한 정관이니까 그냥 우리 강대라고 그래 강 대변인. 아,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료 보냈을 때가 제가 대변인 끝나고 나서여가지고요. 잘 몰라요. 무슨 3일밖에 안 됐다며. 제가 대변인 끝난 게 3주. 3주. 네. 그럼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 전에 갔으면 제가 쉬운 말로 어떻게든. 그럼 뭐가 그렇게 헷갈리세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네,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보육하고 또 뭐요? 종일반. 종일 그게 뭐가 어려워? 종일반 맞춤반 이런 거. 아니 보육이라는 거는 어차피 맞춤형 보육 아니에요? 그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세 분 다 애 키워 보셨잖아. 네. 안 키워봤어요? 저는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몇 살짜리예요? 11살이에요. 그건 다 끝났네. 끝났죠. 그 이제 우리가 애들 키우는데 이제 뭐 집에 일도 많고 또 애들도 사회생활 필요하고 또 직장도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맡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애 맡기는 부모 사정에 맞춰서 애 보는 시간을 좀 다양하게 하자. 이게 맞춤형 보육인 거지. 원래는 어떻게 했는데요? 원래는 뭐 그 지금 제도가 뭐 사실 들어올 때 이렇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애를 무조건 하루 종일 맡기는 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직장맘이든 아니면 뭐 주부들도 직장 안 다니는 네. 뭐 이제 전업주부든 다 애들을 많이 오랫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맡겨야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리는 부족하고 비용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 이제 뭐 직장맘 또 직장 다니는 부모 맞벌이 부모한테는 좀 더 오래 맡길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이제까지 전업맘들은 좀 덜 맡기고 애들을 좀 일찍 찾아와라. 이게 좋은 말로 맞춤형 보육인 거라. 뭐 내가 별 개뿔 무슨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럼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는 것 당연한 거 자체가 아니야, 더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그런 건데, 예, 근데 하루에 우리가 8시간 기본이잖아, 어디나. 그럼 애를 8시간 맡겨요. 이게 이제 표준형이야. 이게 원래. 8시간이. 예. 근데 근데 실제로 현실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표준형인데 이 표준형으로 해놓고 이 보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시설에다가 애를 맡으면. 근데 엄마 사정 따라서 아빠 사정 따라서 좀 늦게까지 맡겨야 12시간 맡겨야 되는 애들도 있고 좀 일찍 찾아와도 괜찮은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똑같이 해주니까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늦게까지 오래 맡겨야 될 사람한테는 자격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종일반. 그러니까 표준형이 있고 종일형이 있고 그다음에 좀 일찍 찾아와라.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름을 맞춤반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서 맞춤형은 단기, 표준형은 표준, 종일반은 이제 좀 긴 시간 맡기는 거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자는 게 지금 정부 아닌 거지. 이해가 되시죠? 뭐 별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 제가 이 박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박사. 양반. 8시간을 하면 표준형. 유일한 박사인 거죠. 그렇지. 자리에서. 여기서 유일한 그럼요. 박사지. 그 박사기 따기 쉽지 않아. 하여튼 우리도 8시간은 표준형. 그다음에 8시간 넘어가면 종일반. 그다음에 8시간보다 모자라면 맞춤형.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박사들은. 근데 운동권 새끼들이 꼭 정리를 하더구만. 나는 절 보고 얘기하시는 지금. 운동권 새끼들이 꼭 지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난 박사라서 정리를 하는 거야. 새끼는 삐리리 처리해줘요. 방금 다 근데 알아듣지 왜 않았어요? 그러면 맞춤형 그렇게 이런 굉장히 반대하는 어린 단체들이 많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오래 맡기면 돈도 많이 받아야 될 거야. 그리고 종일반으로 해서 12시간 맡아주면 12시간 맡아주는 것만큼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나 이제 보육시설에서. 근데 이게 충분한가? 라는 점에 이제 우선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일찍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깎는다는 거야, 정부에서. 왜냐면 일찍 가니까, 일찍 6시간, 아침에 9시에 왔다 오후 3시에 집에 가니까. 이게 이제 그 맞춤반은 여기는 좀 깎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보육시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가 2시간 일찍 집에 간다고 그러면 보육교사 월급도 무슨 8분의 2 깎냐고.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 일부가 일찍 집에 간다고 해서 시설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게 아닌데 예. 그거를 정부에서 주는 보육료 지원액을 깎아버리면 예. 우리 뭐 손가락 발라는 거냐.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게 시설 입장에서 볼 때는 맞춤형 그렇고. 보육이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그 육아 복지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측면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지. 예. 정부에서는 비용 절감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은 애 오래 맡기지 마라. 왜 국가에다가 자꾸 부담 주냐. 일찍 좀 찾아가라. 그리고 그 대신에 좀 보육료 지원을 좀 깎겠다. 처음에 많이 깎겠다고 그러다가 막 파업한다 그러고 휴원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좀 조금 깎는 쪽으로 지금 바꿨어. 조금 깎는 쪽으로. 그러면 이게 시설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 예. 그러면 전직 장관 입장에서는 이 맞춤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무슨 전직 장관으로 생각해. 전직 장관은 뭐 특별한가? 전직 장관으로 생각하는 거랑 그냥 시민으로 생각하는 작가로 생각하는 뭐 좀 달라. 질문할 때 좀 폼 나게 하면 왜 정관예우 같은 시대문에서 왜 하냐고. 좀 예능하면 다큐로 받지 말고 좀 예능으로 받고 좀 갑시다. 그 전직 장관으로서 입장은 어떻게? 근데 이제 박사가 질문이 좀 티미해. 왜냐하면 이게 시설 입장에서 이렇다 그러면 또 누구 입장이 있어요? 학부모 입장이. 그렇지. 부모 입장이지. 그다음에 애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박사지.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면 다 하잖아요. 그 질문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돼 게스트가. 원래 대한민국 박사들이 좀 덜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허접하지. 예. 좀 배우신 분이 이해해 주세요. 예,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전업맘들도 바쁘다고 집에 노인들도 계신 집도 그렇죠. 많고 자기가 또 직장은 안 다니지만 여러 활동을 봉사활동이라든가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아이가 위에 2명, 3명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그렇지 힘들죠. 다른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뭐 다니는 너똥이 같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리고 전업맘이라고 해갖고 짧게 맡겨라. 국가에서 지원 덜 해준다니까 기분 좋겠냐고 전업맘들이. 안 좋겠네요. 그렇지. 당연히 안 좋지. 대답은 잘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종일반 맡기고 싶다. 예. 그럴 사정이다. 그러면 그걸 증명을 해야 돼. 뭐 재직증명서도 띄우고 뭐.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비정규직도 많고 막그 야매로 일하는 거. 말하자면 뭐 노동부에 뭐 제대로 이렇게 예, 국세청 이런 데 제대로 신고 안 됐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많죠. 여기 있잖아요. 음악 평론가 지급란에 그 썼다가 잘린 사람. 그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도 줄을 쫙쫙 걷더니 구청 직원이 무직이라고 쓰더라고요. 헐. 너무 놀래가지고. 옛날에 직업이 그런 아니냐. 일이 있으셨다고. 그랬더니 당시 내무부 규정에는 없는 직업이라고 그래서 무직이라고. 굉장히 옛날 얘기네요. 내무부. 내무. 내무부 얘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가 지금 국세청에 그 직업별 그 별표 있어요. 네. 세율 적용하는 네. 거 다르게 한다고. 네. 거기 이제 평론 글 쓰고 이런 사람들은 우대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뭐 8,800만 원 미만인가까지는 세율을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혜택을 주게 예. 돼 있어. 연구, 교육, 이제 그럼 문필업. 유 작가님은 혜택을 받으시나요? 저는 여기 너무- 액수가 많아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그냥. 사업소득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는 훨씬 아, 액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해당 사항이 내야 없어요. 그럴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라 이게 복잡하고 번거롭고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종일반을 해야 되고 누가 표준형에 머물러야 되고 누가 맞춤형으로 가야 될지가 지금 현장에서는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생기는 문제고,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들어가면 제도상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이런 거는 시행상의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이렇게 보면, 이거를 다 예측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큰 쟁점이 한 몇 개 있는데, 보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연간 사망자 숫자가 이제 30만 명 넘어가잖아요. 연간 출생자 숫자가 한 40만 명 조금 넘어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숫자가 1년에 15만 명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 10년 이내로 자연 사망자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져서 인구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는 날이 고독에 돼 있어요. 그럼 애들 숫자는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엄마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어서 30만 명 미만, 20만 명 미만까지 장기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맡길 애들 숫자는 줄어들고 시설은 많잖아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그 신생아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육 시설들이 어려워. 이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공급 과잉에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 이제 이게 하나 시장 구조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학생 수 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지. 상황이 이제 보육 시설에서 예, 본격적으로 지금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부터 숫자가 팍 줄어요. 내년에 거의 15살 되는 아이들 숫자부터 그 전년도보다 팍 줄게 돼 있고 그 뒤로 많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내려오면 유치원 어린이집은 또 계속 줄어들게 돼 있죠. 두 번째는 공급 기관을 보면 우리가 이 국공립 기관이 담당하는 아동 숫자가 10%밖에 안 돼요. 11%.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법인, 단체 이런 데가 한 11% 정도 되고 근데 민간 어린이집이요. 민간 보육시설 여기가 되게 반 넘어. 사립 그 민간 보육시설이. 그럼 이제 가정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가정놀이방 이런 거 조그만 것들. 아파트에 예. 요것도 무려 23%나 돼요. 전체 아동이. 특히 영유아들은 여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조합을 만들거나 직장 어린이집 이거 다 합쳐봐야 2.5%밖에 안 돼. 이게 압도적으로 민간 보육시설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육이라는 공공 서비스가 민간 기업이라는 사적 주체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거. 이게 우리 공급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스페인, 멕시코 다음으로 민간 위탁이 많다고 그러대요? 그 우리나라가 OECD에서 하급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지표가 다 하급에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랭킹 한 10위 뭐 아니 이런 그 대통령이 늘 우리가 11이라고. 그 전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거고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늦게 가입을 했고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네. 원래는 우리가 꼴찌였는데 거기서도 좀 올라와서 우리가 밑에서 몇 등까지 왔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모든 사회 지표가 낮을 수준이 수밖에 없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OECD하고 비교해서 자꾸 올라가는 건 좋은데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거 갖고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보육 서비스라고 공공 서비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국가가 보육비 지원을 하는데 이 서비스의 공급 주체는 민간이 압도적이에요. 사기업이. 그 사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죠. 이익을 추구하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럼 초등학교보다 훨씬 심각하네. 초등학교는 대체적으로 국공립이 거의 다죠. 국공립이 많고 그다음에 그 사립이라도 철저하게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시설 같은 경우 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로부터 통제받기가 상당히 힘든 어렵죠.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보육료 통제를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하냐 하면 표준 보육료를 딱 정해놓고 나이별로 해서 국가에서 가격 통제를 하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품질 통제 관련해서 인증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옛날에 여성가족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그거 이제 뭐 시설이나 인원이나 뭐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하셨죠. 인증을 받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인증을 받도록 해서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를 국가에서 또 해요. 민간으로 공급 주체를 해놓으니까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구조적인 문제. 첫 번째가 아이들의 수급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가 공급 기관이 사기업이라는 거고 대부분이. 세 번째는 국가에서 보육료 지원을 어디다 하고 있냐 하면 시설에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 서비스의 수요자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보육 서비스 공급자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물론 국가에서 하고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시설들도 전부 다 시설에다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준다는 거죠. 사업자한테 네. 주고 있죠.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왜 주냐 하면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컨트롤이 잘 되냐 하면 컨트롤이 안 돼. 몇만 개의 보육시설들을 품질 관리를 국가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엄마들 보면 동네 엄마들 보면 네, 다 국공립 어린이집 가려고 줄을 서고 있잖아요. 거기는 품질 네. 관리를 국가가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네, 민간 어린이집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없으니까 결국 가는 건데. 부모들한테 돈을 직접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이 쟁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 수급 이상한 부모들이 또 있거든. 그 받아가지고 그렇죠. 보육료를 안 쓰고. 아, 이건 뭐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네. 아니, 그러니까 난 이게 국가에서 그럴 수 있다고. 시설 인증하죠. 품질 관리하죠. 보육료 컨트롤하죠. 그다음에 지원을 시설에 하죠. 이러니까 뭘 간섭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보육시설들은 또 보육시설들대로 죽겠는 거야. 맨날 구청에서 시청에서 뭐 자료 보내라 그러고 서류 보내라 그러고 뭐 검사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칠 지경인 거야 이게. 옛날에 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뭐 거의 비슷하죠. 거의 지금 상황에. 네. 근데 초중고등학교는 그거 많이 없어졌거든요. 행정을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아, 그거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조적인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전업주부 자녀에 대한 지원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직장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지원 시간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선 정책 수요자인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왜 우리가 애를 몇 시간 맡기려고 하냐. 이 문제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외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니는 6시간만 맡겨. 니는 8시간 맡겨. 니는 12시간까지 해도 돼. 이거를 국가가 막 정해주니까 신경질 나는 거야. 그거 옛날에 공산주의 아니 근데 사회. 그 얘기 먼저 해보시죠.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요. 네. 그 아직까지 갈 때 아니라니까. 눈치 없으시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화- 오늘 인증 화- 오늘 안 사례가 내시는데요? 지금 보사부 아. 장관 사례잖아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야. 작가가 아니고 장관이구나. 딴 다른 얘기할 때는 유 작가님이지. 전 보사부 장관을 볼 때 그러면 아까 그 세 번째 장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왜 시설에다가 국가가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시설해 주는 게 문제가 있죠. 시설에 돈을 국가가 직접 주니까 엉터리를 해서 빼먹으려는 욕구도 생기게 되는 거고 시설 네, 입장에서 그럼요. 보게 되면 정부는 그걸 의심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하는 비용이 엄청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컨트롤이 잘 되지도 않아 또. 그럼 예. 누구한테 줘야 돼요? 원래는 부모한테 줘야죠. 부모한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이런 구조적인 환경 안에서 국가가 시설에 지원을 하니까 문제들이 증폭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미 예측됐던 거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보육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려고 할 때 정부 안에서 엄청난 논쟁이 이게 벌어졌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이미 그때 예측됐어요. 근데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간 10년 데는 전에 예측이 됐는데 좌파들의 책임이 커. 왜? 시민단체. 국가에서 사업자를 통제하자고 했던 게 시민단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들어올 때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그 탈출했던 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완장 차고 와가지고 고추밭에 고추가 몇 개가 달렸는지 통계낸다고. 그래가지고 그 고추 농사를 통제하려고 하면서 불만이 엄청나게 터졌다는 거거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을 했었을 때 오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사실상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적 통제를 하고 그 사업자를 통해서 뭐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 시대에는 좀 많이 바뀐 거죠. 지금 근데-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아니 시대에. 근데 이게 그 좌파들은 한 10년 넘게 공공 어린이집 자체를 늘리자 이렇게 그렇지. 주장했었잖아요. 이거 좌파의 주장이 있지 네. 지금 몇 가지. 네, 그게 사실은 핵심 주장이었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근데 그건 안 돼요. 왜 안 그러니까 되는 명분을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네. 이제 이 진보 진영 그러니까 지금 욕하기는 쉬워. 정부에서 지금 이거 엉터리 사업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업이라 지금 이 맞춤형 보육이라는 거. 그 취지가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먹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데에는 보수 쪽의 책임도 있지만 이 진보 쪽의 책임이 뭐냐면 이 쟁점에 대해서 첫째 보육 공공성이라는 게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라. 아니 안 그래도 공급 과잉인데 계속 지으라고?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로 의존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국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못 지으니까 초기에는 해외에 들어선 차관을 알선해줘서 기체 그러니까 빚을 내도록
독려해서 정부가 보증도 서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해서 시장에서 공급자를 민간 어린이집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국공립을 막 지어가지고 그 모든 수요에 대응하도록 100% 국공립 지으면 민간 어린이집은 어떡하라고. 그러면 국가가 민간 공급기관을 양성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 답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높이라는 게 높이긴 높여야 돼. 그러나 이게 해법은 아니에요. 이미 75% 이상의 어린 아동들을 민간 보육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그걸 대체하라고 그러면 그럼 아예 그 시설을 매입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새로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이걸 어떻게 대체하냐고. 그러면 이건 또 안 한 되는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럼 5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직속 어린이집을 부설로 만들어라라는 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또한 사설 어린이집 경영에 치명상을 입히겠네요. 아, 그거는 근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것도 민간이거든. 기업의 어린이집도 민간 시설이니까. 그렇죠. 아마 그건 별 민간 관계 없죠. 미탁이 될 그거는. 가능성이 네. 아니 크겠죠. 근데 인구 수는 줄어들어가고 영유아는 적어지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린이집들은 상당히 경영상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500인 이상의 기업에 있어서 부설 어린이집을 만들면 기본적인 그 수요들이 그쪽으로 상당 부분 또 흡수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설 어린이집들은 그 경영상의 위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신통차는 데들은 또 퇴출돼야 돼요. 네. 역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경영의 어떤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배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도 많기 때문에 이런데 일부 이제 한계 기업들이 퇴출되는 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첫 번째가 국공립 시설을 더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해법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짓는다는 개념하고 그 매입하는 개념하고 같이 보면 안 되나요? 매입하는 것도 나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독립화시키는 게. 예.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시키는 거. 예.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예. 그 매입해야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도 이제 시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은 안 하지. 그냥 계속 새로 지으라는 거야.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가. 그래서 이제 그게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게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그게 해법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미 공급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 시설 지원을 하게 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육료 통제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이제 서민 생계 보호를 위해서는 보육료가 오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표준 보육료를 딱 정해놓고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왜? 그 논거는 뭐냐면 보육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맡기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착취당한다. 이 논리로 보육료를 국가가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하려면 이 보육 지원비를 부모들에게 주면 안 되고 부모들한테 줘서 부모들이 그걸 어떻게 하게 하는 건 시장 원리니까 이거 반대야. 그래서 국가가 직접 보육료를 통제해라 이 요구가 굉장히 커서 2006년도 내내 그 당시 여성가족부가 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사이에 이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1년 내내 진행이 됐고 결국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시설 지원 방식을 포기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범 사업만 좀 해보고 우리가 보육료 지원을 크게 못 늘리고 1조 원 정도까지만 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3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연간. 결국 그게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그때 시범 사업을 했고 그 뒤에 이렇게 인증해서 뭐 실시간으로 뭐 다 헛소리고 그렇게 해서 시설 지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 직접 지원이 가능했을 뻔한 가능성은 있었나요? 예, 그때 정부 안에서는 여성가족부만 빼고는 그 기재보건 바우처 제도로 네. 그 시설 선택권을 부모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보육료 통제를 부분적으로 철폐하고 그리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좀 더 비싼 보육시설과 표준적인 보육시설 사이에 선택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 근데 이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시장 원리, 시장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시민단체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도입 못했지. 부처 안에서도 여성가족부가 반대를 하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이번에 스위스에서 실험했던 기본소득
보육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뭐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을 그 직접 국민들에게 주고 그걸 이제 하는 이런 시스템은 그 획기적 발상이었잖아요. 근데 뭐 좌파 진영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좀 나누지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 직접 지원 문제는 더 이상 그 우파적 시각이 아니고 좌파적 시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되는데요. 지금 보육 지원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이제 여러 나이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놨어요. 우선 0세에서 2세까지 여기가 돈이 많이 들어요. 아기가 어릴수록 그 아기 하나당 들어가는 일손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0세 영아는 거의 한 42만 원 월. 그다음에 1살짜리 돌 넘은 애들은 37만 원. 2돌 넘은 애들은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3살에서 5살까지는 누리과정 지금 그것도 말썽이 나 있죠. 그 예산 때문에. 여기는 보육료 지원 단가가 22만 원이에요. 이제 올라갈수록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액수가 적지 않아요, 이게. 액수 거기다 장애 아동은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국공립 시설이 비율로 보면 5%밖에 안 되고 아동 숫자로 보더라도 10%밖에 안 되는 조건에서 이렇게 국가가 모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인증을 하고 품질 통제를 하고 보육료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조건 위에서 그 부모들의 지금 직장 생활, 사회 활동에서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기준으로 이제 맞춤형, 표준형, 이렇게 종일반 이렇게 나누려는 이 시도 자체가 먹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저항만 초래하지. 결국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그 방식이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들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익은 없고 모든 게 불확실해지고 자기들 경영 압박만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대목에서 그 정의당의 당론은 뭡니까? 정의당은 전통적인 진보 진영. 아니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데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노선이었어요. 그렇지. 이게 오래됐죠. 그 1번. 예, 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네, 1번. 예,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요. 2번은 왜 안 되는 겁니까? 2번은 보육료 인상 반대, 보육료 규제, 예. 보육료를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게 그게 두 번째예요. 네. 사업자들이 보육료의 인상과 인하를 결정할 수 없게. 예. 세 번째는 그 민간 보육시설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허용하는 건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진보 진영은 이 기본 틀에 묶여서 보육 정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제안이 나오는 게 불가능해 지금. 솔직히 나는 뭐 첫 시간부터 시즌 2에 나와서 정의당 디스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확실히 이제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공공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예.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쭉 늘어난 건 아까 그 민간 어린이집에 그 뭡니까 지원을 하기로 하고 뭐 이런 걸 그 뭡니까 학부모들한테 지원하는 걸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공공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걸 그때부터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그 주장을 계속 했었던 거고요. 공공 어린이집의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 10수년간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거의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몇십 년째.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그 광역시 지자체보다 그 공공 어린이집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놓고 유 작가님이 비판하시는 거는 저 다 동의가 되는데 그 전에 한 10년치, 15년치를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문제의 쟁점은 단순하네요. 제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 보육료를 질적 서비스에 따라서 차등하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애 문제만 되면 이성을 잃거든요. 절대 자기의 우리 이미 그 옛날 급식 문제에서도 드러났지만 저는 급식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애들이나 다 똑같이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기에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에 급식 도입될 때 돈 낸 사람들 애들한테만 급식을 줬어요. 굉장한 그 큰 상처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미 영유아 때부터 요즘 애들 많이 낳지도 않는데 영유아 때부터 아이를 자기가 이제 싼 데 맡기는 부모라는 자괴감을 저는 사회적으로 그 용인해서는 안 그러니까 된다고 그것 봅니다. 때문에 그런 예.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는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마 핵심 쟁점은 그러니까 민간 보육단체보다 국공립 기관을 사실상 확충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한 그 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분을 어떻게든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돼요. 그러면 아,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그 공무원 혹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종사자의 숫자가 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지면 할 수 아니 있는데 제가 볼 때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국민이 없는데 뭐 지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원래 그래서- 공공부문, 그 공무원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아까 OECD 얘기 나왔지만 한국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다른 그건 데에 맞아요. 비해서. 네. 그래서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아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자고 하는 게 토론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희도 뭐 그 새롭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문제,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문제 이런 것 등등을 다 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 민간 어린이집 잘못하고 있는 데는 다 퇴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이 지금 있는 그 민간 어린이집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보육에 있어서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 인증 쭉 하고 이렇지만 잘 안 되고 제가 보면은 그 평가하는 시기 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 막 죽어요. 죽지. 예, 맨날 야근해. 힘들어서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 정도거든요. 애들 잘 못 봐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그 보육의 질이 낮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그리고 이게 한 10년 넘게 계속되는 일이고 이러면 사실 결단할 수 있으면 결단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평가 들어가면 공공기관도 밤새도록 일을 해요. 무슨 3만 개의 보육시설을 예컨대 무선수로 정부가 실시간 퀄리티 컨트롤을 해요. 그건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죠. 무슨 되지도 않은 일을 무슨 평가 인정 시스템이라고 무슨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개뿔. 그 처음에 할 때부터 내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정부 안에서도. 될 일을 해야지. 어제 그제 서버 다운됐대요. 그거 이제 기록을 해야 되고 몇 명이 들어갔고 누가 들어갔고 이제 이걸 기록을 해야 되니까 3만 대가 동시에 30일 날에 정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2인에서 3인 자녀 3인 자녀에서 2인 자녀도 그 종일반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서버가 다운을 돼.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육 시스템의 제일 아주 큰 결함 중에 하나가 가정 양육에 대한 차별이에요. 지금 가정 양육 그러니까 시설에 안 보내면 얼마를 주냐 하면 영세는 20만 원, 만 1세 돌 넘어서 두 돌까지는 15만 원. 아까보다 훨씬 거의 반 가까이밖에 안 되네요. 예, 반도 안 되죠. 두 돌 넘어가면 10만 원, 반도 안 돼요. 이렇게밖에 가정 양육 지원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시설에 보내는 게 이익인 거예요. 맞아요. 그거 안 찾아먹으면 나만 바보야. 가정 양육이 시설 양육보다 나빠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니죠. 왜 그걸 차별을 해요? 집에서 할머니가 봐주면 시설에 가서 보육교사가 봐주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아닌데 왜 가정 양육을 이렇게 차별하냐? 할머니들 안 보시려고 그렇죠. 근데 왜 우리한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요? 귀아들이 좌파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밤에는 우파라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좌파라고 생각하시고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그렇구나. 그게 가장 심각하네요. 왜래요? 왜 가정 양육을 차별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전업맘들이 애를 맡기는 거를 시설에 자꾸 맡기는 거를 그렇게 6시간으로 줄여서 시설 지원비를 깎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 양육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왜냐하면 그 돈으로 다양한 방식의 가정양육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 위헌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시설에 맡기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국가가 한다는 거는 근데 그거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네 새끼 내가 안 키울 끼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요즘은 이제 그게 하나의 사회적 경향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양육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한다라면 노인의 일자리들도 사실상 그렇죠. 40만 원짜리 그 30만 원짜리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적으로 시간제 베이비시터라도 쓸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걸 다 떠나서 왜 차별하냐 이거야.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설 지원이라는 방식의 보육비 지원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가정양육하는 왜 부모 차별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니 그런 개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 집에서 애 키우는데 뭐 가사노동에 대한 딱이 기본적인 느낌이잖아요. 전시 현상의 그러니까 그 사실 애 키우려면요 그냥 애만 보고 가만히 보고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를 건사해야 되고 뭐 밥도 먹여야 되고 그다음에 저 막 애 다니면은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사노동에 뭐 보육 활동에 온갖 게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런 노동 전반에 대한 존중 같은 게 그러니까 좀 내가 없는 것 전업맘이에요. 같아요. 전업맘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전업맘이라서 나는 전업맘이어서 내 애를 내가 키우고 싶어라고 가정양육을 해요. 근데 시설에 보내는 사람은 한 달에 40만 원 넘게 40 뭐 몇만 원 이렇게 시설에다가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데 집에서 양육하면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줘요. 그럼 열받지. 그리고 나도 맡길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집에서 내가 키우다가 내가 보육하다가 내가 꼭 필요할 때는 시간제 베이비시트를 쓰면 돼요. 우리가 영화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이웃에 딱 보고 그렇죠. 인성 바르고 이런 애 아르바이트 딱 시키잖아. 대학생들이 베이비시팅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많이 해요, 미국에. 이런 게 다 거기서도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가정양육을 차별을 해서 그렇게 돈을 조금밖에 지원 안 해주니까 아예 시설에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의 그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야 되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가정양육에 대한 차별은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심각한 게 그리고 현실 수정 가능한 그 가정양육과 그 시설 양육에 대한 그 수평화, 평등화, 동등화 이게 가장 1차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그 제도 도입될 때 초반에는 그 쟁점이 약간 되긴 했었어요. 제 기억에.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지금까지 아무런 저도 이렇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뉴스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경우를 거의 최근에 본 적이 그 지적을 보이게 안 보이게 막 해가지고 겨우 그래도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이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가 다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어느 한 측면의 문제를 건드리려고 제도를 수정을 하면 다른 측면에 악영향이 가고 맨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해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지원 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 만약에 그 가정 보육에 대한 그 차별을 없애면 또 지금 가뜩이나 공급 과잉인 또 민간 보육 단체들이 또 뭐랄까 이렇게 경영이 악화될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얽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10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이나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조성 가정이나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만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고 이렇게 보통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보육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담당을 했는데 이 두 부처 사이에 의견이 너무 많이 갈라진 거예요. 제가 그때 냈던 대안 그 뒤에 제가 국민참여당 시절에도 그 안을 고수를 했고 그다음에 뭐 통합진보당으로 합쳐서 이렇게 오면서는 막 그거 갖고 내부에 싸움하면 좀 고달프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요. 해법은 되게 단순해요, 이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게 싫다고 자꾸 배척하지 말고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선용해서 민간 공급자하고 국공립 보육 서비스 공급자,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사이에 역할 분담도 새로 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도 바꾸고
예, 그다음에 보육료에 대한 통제도 좀 부분적으로 좀 완화 또는 철폐하고 보육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주자. 우리 강원 선생님 뭐 아까 왜 나는 좀 싼 보육 시설에 보내면 부모로서 뭐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아, 그런 사람은 비싼데 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나 같으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표준 보육료를 정해놓고 통제를 하니까 이 민간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그걸 벗어나고 있냐 하면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거예요. 네. 무슨 은물이다, 무슨 맞아요. 몬테소리다, 그래서 뭐다 돈을 이래가지고 더 네. 그 안에 그 보육 서비스 표준 보육 서비스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결합을 해서 그걸 엑스트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럼요.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어차피 현실에서는 지금 현실에서는 표준 보육료들은 내지도 않아요. 추가적으로 애한테 뭘 해주고 싶은 부모들은 그 오후에 그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돈을 더 내고 있다고. 사실상으로는 보육료 규제가 무너져 있는데 이 국가가 정해놓은 표준 보육료라는 이 명분에 얽매여 가지고 현실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거 지금도 그렇거든. 어린이집 유치원 이래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애는 그냥 가서 애들하고 즐겁게 놀다 오면 돼. 거기서 배우면 뭘 배워. 영어고 뭐가 필요 없어. 이런 부모도 있고 그럼 애 좀이라도 뭐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그런 걸 결합해서 돈 내는 부모도 있어요. 그럼 내가 안 시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나?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자기 철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예 그런 걸 결합하는 유치원도 있고 그런 걸 아예 안 하는 어린이집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보육기관별로 좀 차별화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획일적이거든.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이 논쟁 한참 할 때 시민사회 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분들이 되게 2번당 가서 뭐 비례대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 대목에 대해서 좌파를 굉장히 미워하시는구나. 왜냐면 내가 그랬어요. 왜 공산당이야? 예. 왜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을 똑같은 보육 과정에 똑같은 가격으로 그게 어딨냐고. 이 자유사회에서 공산당도 아닌데. 이렇게 했다가 엄청 욕먹었죠. 아 근데 비슷한 그게 그런 정책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수박은이나 입시학은을 굉장히 극우적인 논리인데요. 예. 아니 이게 근데 민간 보육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건 누가 올려요? 어떻게 올려요? 아니 그거를 국가가 다 같이 고민해야지 민간 보육의 국가가 질을. 어떻게 질을 올려요? 그 공급자들이 내가 품질을 올려야 되겠다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질 때만 향상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유 장관님은 철저히 시장 그 경제주의자의 근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민간 보육 거예요.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같은 게 다 있어요. 네. 부모들이. 근데 뭐 그 가끔 그런 사건 있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 교사가 아이들 때리고 뭐 학대하고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을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대부분은 CCTV를 달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좀 괜찮은 어린이집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같이 의논을 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교사와 학생 그리고 그 학부모들 간의 신뢰관계, 그다음 평소에 정보를 충분히 그 나누고 있느냐,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그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설명되느냐 이런 것들 그걸 누가 해요, 를 근데? 강화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보육시설 관리자하고 운영자하고 그 아이 맡기는 부모들이 서로 공감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국가에서 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백날 운영위원회 만들도록 법 제정한다고 되냐? 안 돼요. 맞아 먹고 살기 예전에 바쁜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갓 결혼할 그점에는 공동 육아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한 이런 사람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지역에서 그 어린이집을 같이 열고 공동 육아를 하고 걔들을 쭉 같이 그 했던 게 예전 우리나라 대가족 제도의 장점들을 고스란히 받았는데 이런 이제 좀 다양한 대안적 그 흐름들에 대한 제도화들을 빨리빨리 수용해내는 부분이나 근데 가장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한 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부터 정리를 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좀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로 해법을 내야 돼요. 패키지로. 이 구조적인 시장 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관계자들, 그러니까 수요자나 공급자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나한테 이익되는 거는 협조하고 나한테 손해오는 거는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모두를 고려할 때 그 완전히 좋은 해법은 없지만 부작용이 제일 적고 괜찮아 보이는 해법은 여러 문제들, 이 지금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패키지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형태의 바람직한 해법은 없어요. 우리가 최대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 올바른 명분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 그러니까 공급자들이나 혹은 아이를 맡기는 수요자들의 행위 패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이런 것들을 그네다 심는 패키지가 필요해요. 정책 패키지가. 근데 그 사실은 그렇게 복잡할 게 아니거든. 사실은. 단순해요. 근데 아마 정의당에서는 절대 동의 안 할 거야 이거. 정책 담당자들이. 제가 하는 패키지는 뭔가요? 1번. 뭐 제가 물어보긴 할 건데 아마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1번. 제 1번이 뭐냐 하면 시설 지원을 부모 지원으로 바꾼다. 시설 지원. 시설에다 지원을 하니까 인증도 해야 되고 뭐도 관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쿠폰으로. 바우처럼. 그러니까 바우처로. 그럼 그거 한 개는 이미 이 불평등 가정 양육과 시설 그거는 양육이 딱 해결되는 거지. 해결되고. 근데 다만 예컨대 이제 지금 영세 아동이 42만 원이다. 그러면 42만 원의 바우처를 줘요. 그러니까 쿠폰을. 그것도 한 시간 맡길 때 얼마씩 이렇게 정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쿠폰을 주고 이제 표준 보육으로 해서 몇 시간을 쓸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양육보다 우리가 좀 시설 양육 보육이 바람직한 면이 있긴 해요. 시설 보육이 많으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거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걸 현금으로 바꿀 때는 10%나 20%를 차감해서 현금으로 주도록 하면 돼요. 그럼 약간 근데 40만 원이면 현금으로 쓰면 32만 원 또는 36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받아와서 내가 사적으로 뒷집 할머니한테 맡긴다든가 우리 어머니한테 보수를 준다든가 이웃집 딸한테 이제 시간제 베이비시팅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들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설 보육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20% 정도의 차감을 하도록 상품권 현금으로 바꿀 때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깡깡하는 때는 깡 하도록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증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처음에 그 보육시설이 설립될 때 한 번만 그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돼요. 나머지 퀄리티 컨트롤은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어차피 하지도 않는 거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시설 지원에서 수요자 지원으로 그러니까 부모 지원으로 바꾼다. 그것도 쿠폰으로. 그때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에는 합리적인 정도의 차이만 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육료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야 돼요. 표준 보육료로 전국을 똑같이 옥죄니까 시골에 가면요. 표준 보육료보다 덜 받아요. 표준 보육료 경쟁이 치열해서 공급 과잉 상황이 벌어진 일부 지역은 정부가 정한 표준 보육료의 80% 90% 수준으로 받고 애들을 맡아줘요. 이게 현실이거든. 집값 주유소가 비싼 동네는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시골 가면 기름값이 싸잖아요. 요즘은 시골이 더 비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민간 보육시설 같으면 우선 땅값 뭐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뒤에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애들한테 돈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영어를 가르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미술 활동을 하든. 그 시골에는 안 그래도 지금 표준 보육료로도 애들을 다 유치를 못해서 경쟁이 붙어서 깎아주는 판에 그걸 왜 하겠냐고요, 그거를. 응? 그렇게 되니까 지역마다 동네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걸 열어줘야 돼요. 근데 완전 폐지하는 게 어려우면 표준 보육료의 뭐 하한선 몇 퍼센트, 상한선 몇 퍼센트 이렇게라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안에서 서비스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늘려야 돼요. 늘리는데 이 국공립 보육시설은 국가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아이들을 받아야 돼요. 역할을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구립 유치원이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 절반 받고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대기명단에서 받고 이런 게 무슨 국공립이에요? 국공립이 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국공립이 민간 유치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국가가 무슨 국공립 유치원 만들어서 공무원 자녀 받으라고 그 뭐 직장 타가서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국공립은 전국 공무원 노조들은 굉장히 반대하겠는데. 지금 그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 내지 10% 정도 그러니까 시설 수로 보면 5%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동 수로 보면 10%인데 이거를 좀 더 늘려야 돼요. 늘려서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구 아이들,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아이들, 장애 아동들 여기로 특화해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시장 점유율이 10%밖에 안 돼. 구청 자녀들 다 내쫓고. 그거는 민간 어린이집 보내라 그래. 다 그 바우처 쿠폰 똑같이 주고 공무원이 왜 일반 시민들의
앞서는 특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떨어지는 소리가 보육시설을 더 늘리되 이 민간 보육시설과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서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보육 수요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완전 바꾸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국공립 그 보육원에는 일단 공무원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갑니까? 구립 어린이집, 시립 아, 어린이집이랑 구립. 쿼터를 딱 줘서 공무원 자녀부터 받잖아요. 국회 어린이집 보세요. 국회 직원만 받잖아. 아 국회 어린이집도 있어요? 네, 국회 그거 어린이집. 되게 경쟁률 높아요. 처음 들었네. 그러니까 망하는 제도라니까. 이게 우리나라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나라 최고의 어린이집이 국회 어린이집일 걸. 네. 청와대는 이거는 국가가 자기가 할 일을 방기하고 그 테크노크라트 관료 집단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쪽으로 지금 변질이 된 거거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역할을 완전 재정립해야 된다. 우선 그 수요를 충당하고 남는 자리를 뭐 구립 어린이집은 구청 공무원, 국회 어린이집은 국회 직원 이렇게 해주는 거는 합리적이에요. 그 정도 이 우선권을 주는 거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들 돈으로 만들었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왜 공무원 자녀를 쿼터를 줘서 먼저 받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동네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렇지 그냥 않잖아요. 선착순이나 네. 추천 선착순이 이런 걸로 해요. 그러니까 할당을 주는 거죠. 할당을 몇 프로를 몇 프로가 아니라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수용 인원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특화를 무조건 해야 돼요. 특화를. 네. 국가가 특별히 보듬어야 될 어린이 아동들을 위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패키지인데 이게 뭐 들어보니까 비현실적인 거는 거의 없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시장주의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근데 이제 두 보육 사람 이야기 서비스를 중에서 더 가장 잘할 것이냐 이런 격렬하게 생각이신 그 거잖아요. 어디서 붙느냐면 2번이에요. 2번. 보육료. 보육료에서 지금 아까 강 선배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이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거든. 그런데 그게 현실 지금 꼬이고 실타리가 꼬였기 때문에 명확한 해법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이 없다라면 그런 시장주의적 기능들을 일정하게 도입해보는 부분도 그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과 그런 거는 안 된다. 초반부터 애들 키우면은 부모와 그 아이가 차별을 받고 시작하는 이런 그 불공정 사회는 안 된다라는 것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풀리는 그렇지. 거지. 철학적으로 이 갈등이 있어요. 우리 강 대표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이 패키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이때 바우처 가맹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치고 업체들을 확정해야 돼요. 그 단계에서 한번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뭐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도 미술학원 뭐 해서 실제로는 보육 기능을 하는 민간 시설들이 많아요. 태권도. 예. 태권도장. 뭐 아주 어린 애들은 안 하지만 한 3살 4살 되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판단해서 자기가 예컨대 자기는 뭐 종일반 안 보내고 딱 찍어서 어디 그렇죠. 여기 2시간 저기 3시간. 그렇지. 그렇게 결합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이름이 어떻게 붙어 있던 그 업체가 이 민간 보육기관들이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속에 들어오겠다 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 가맹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자들도 엄청 차별을 받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엄마들 또는 부모들이 이 보육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누리게 되잖아요. 자기 쿠폰을 어느 보육기관에 가서 쓸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아이를 맡기는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부모들이. 지역사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부모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어느 보육시설이 괜찮은 보육시설인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 책임 아래 자기가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 보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어떠하며 품질이 어떠하며 가격이 어떠하며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내가 자부담을 좀 더 하고라도 더 얹어서 바우처로 모자라는 돈을 내가 내겠다고 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나는 바우처 법이 안에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낼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무슨 애들이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학부모들의 자발적 그렇지. 의사에서 우리가 왜 맛집 소개하면 다 자기의 블로그나 자기의 그럼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올리잖아요. 맛집 소개를. 그런 것처럼 보육의 문제도 어떤 보육 어린이집 가니까 이런 시스템 좋고 이런 거 쭉 설명해 주는 그럼요. 그런 자발성들이 지금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서 가줘야 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거는 지역 시군구별로 그 무슨 보육 포탈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육기관들이 거기 와서 자기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엄마들이 거기다가 사용 후기도 남길 수 있게 하고 그런 정보센터 같은 거를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정도로 끝내야지. 무슨 몇만 개가 되는 보육시설을 무슨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어떻게 와서 컨트롤을 해요. 되지도 않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학부모들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보면은 정말로 지금도 그 정보 교환은 엄청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정보 교환 하냐면 어디 국공립 어린이집이 좋다더라. 그렇지. 네, 이런 정보 교환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민간 어린이집 어디서 사고 났다 이러면 이제 정보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백날 정보 교환 해봐야 10대 1이야 경쟁률이 전국 평균. 어차피 9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 보육료를 차등화한 다음에 학부모들이 선택하게 하면 보통 이제 그렇게 그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살 때 알아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면 생기는 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보를 그 수집하는데 좀 취약한 분들 계세요. 예,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커버하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배울 만큼 배워서 그걸 못하면 자기 책임이야. 우선 그걸 국가가 왜 책임져줘? 아니 그러니까 정보가 늦은 세상에. 어차피 민간 어린이집은 차등화가 돼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 하위에 속한 민간 어린이집에 누군가는 다녀야 된다는 거죠. 아니지. 결국은 그 애들이 안 가면 퇴출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 중에서도 퇴출될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수준 향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좋은 어린이집과 안 좋은 어린이집이 나눠진 상태에서 양극화로 갈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난 좀 봐야 되는 그걸-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런 걸 왜 그렇게 걱정해요? 보는 나는 거죠. 그런 거를 걱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난 인생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자녀 키우는 데서 일정 정도의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그것까지 국가가 다 떠먹여줘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괜찮은 보육시설이 어딘지 찾아갖고 내가 보내야지. 그걸 국가 보고 다 해달라고? 아니, 그건 예, 아니죠. 실제로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물론 성적에 따라서 가는 게 있지만 그런 성적이건 뭐건 다 부모들의 능력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장 질서의 문제 때문에 그 교육이나 보육이 다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런 공공성 확보는 그냥 아주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혜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의 아니 근데 나는 이 문제가 확실히 내가 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뭐를 느끼느냐면 내가 그럼 보수인가? 내가 우익인가?라는 계속 이 자기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난 그 유순배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슬로건과 같은 정책 방안과 방향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왔던 게 현실이고 그리고 이 슬로건과 같은 정책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사안이면 현실적으로 풀어야 된다. 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저러한 세 가지의 패키지를 넣어서 한번 풀어보고 또 고쳐 나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사후 점검 진보 진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요. 사후 통제, 사후 점검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권력이 돼버린다라는 이 경험치기 확고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후 점검과 사후 수정과 개선의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아주 제대로 공공성 철학을 가지고 짜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초기 사업은 그 이데올로기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꼬여 있고 현실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은 일정하게 풀어나가는 게 난 진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전국적으로 다 한꺼번에 이걸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시범 사업을 몇 개 도시를 해보자. 몇 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이 패키지를 넣어서 또
다른 데들은 다 지금 제도로 하고 있잖아. 평가 인증제, 뭐 무슨 시설 지원, 보육료 통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를 풀어가지고 이 패키지를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결과 한 3년이면 결과가 다 나오리라고 봐요. 근데 시범을 하는 것도 반대해서 못했거든. 주무부처에서 그 당시에. 그때가 장관 하셨을 때 얘기예요. 내가 주무장관이 아니니까 내가 주무장관이었으면 밀어붙여서 이걸 해봤지 몇 군데라도. 그렇게 해서 한 3년 해본 다음에 만족도 조사부터 시작해서 다 해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거는 진짜 뭐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서울시가 어린이집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봤자지 뭐. 예. 아 근데 이게 어린이집 비율이 서울시가 다른 전국적으로 한 10% 되면 지금 한 15% 그거 넘어가거든요. 은발의 오줌누기예요. 15%나 10%나 뭐가 달라. 사람들은 다 거기 애 넣으려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늘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15%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5%가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요. 그 국공립 보육시설 15%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요. 그냥 좋은 보육시설이에요.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수한 보육시설이에요. 그냥. 그 무슨 국가가 돈 내가지고 왜 그걸 만드는데 나는 그것도 불만이야. 완전히 그 설립 목적과 운영 규정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리스트 쫙 정해놓고 장애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바꿔야 돼.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래서 보통 중산층 이상의 별 문제 없이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아예 보낼 수가 없게. 그게 정의지. 뭐가 정의예요. 겨우 15% 있으나 10% 있으나 그 도찐개찐인데 역할이 달라져야 돼요. 역할이. 이 그렇잖아요. 성품을 보면 확실히 좌파 같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허위의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립 뭐 이런 그 어린이집에 뭐 일단 공무원들이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뭐. 그건 뭐 모든 구립 어린이집이 그런 건 아니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일단 국회 어린이집은 확실히 있다면서요. 그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이제 국회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이라 사실. 직장 어린이집이죠. 근데 국회가 그따위 짓을 하면 안 되지. 예. 국회가 무슨 국회 직원들 복리도모 하라고 있는 기관이에요? 무슨 그렇죠. 진짜 열 뻗쳤어 그거 보면서. 직장 어린이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장 어린이집은 있어야죠. 그냥 국회가 그러면 안 되지. 보좌관 허위 등록을 하는 이유가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 집에 월급 안 받고 월급 애 안 맡기는 받고 것만. 애 맡길 수 있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허위 그 보좌관 등록을 하는 그 월급은 국회의원이 다 가져. 투명인간 보좌관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좋지. 그러니까 왜 특권 집단을 만드냐고 그따가. 좋은 데가 국가가. 많아요. 그 강공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설 어린이집 이런 데는요. 엄청나게 좋고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빵빵한 그 재단에서 가장 아랫단위의 그 체인이 또 어린이집 그렇죠. 영유아 시설이잖아요. 네. 그런 데는 많단 말이지. 그런데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보다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실제 들어가도 또 좋고 그다음에 사이드머니를 많이 꽂아줘야 되는 부분이 거기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프로그램이 또 워낙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기저학교지. 계급 사회지. 지금 있는 국공립 유치원이 계급 사회의 최상층부예요. 이게 계급 사회의 문제점을 타파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급 사회의 진면목을 보육시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나는 진짜 제일 뿔딱지스러운 게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10%에서 15%로 늘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돈이 많으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선착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공무원이나 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교대로 거기 자리 깔고 앉아서 밤새 줄 서잖아요. 그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기 때문이죠. 좋은 뭐 하는 어린이집이 짓거리냐고. 좋은 그게. 어린이집이 적기 때문이고. 로또 뽑으러 가는 거지. 예, 다만 이제 그 뭐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는 게 자격이 차이가 있다거나 이러면 저는 계급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유 작가님도 그 반대로 오히려 예. 최우선적으로 국가라면 사회적 약자를 먼저 그렇지.
우선 많지도 않은 보육기관인데. 그건 당연한 거죠. 아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은 수준에서 놔둬야겠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각자 적더라도 그렇지 아무리 적어도 국공집을 하루아침에 뭐 불각하고 100개 만들 수 없으니까 아까 제 편 드시는 것 같더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좌우를. 사회자는 문제는 지금. 사회자는 리액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일단 아까 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 뒤에 사실은 이제 그렇지. 우리 강 대변인 얘기처럼 점점 늘려서 그 혜택을 더 많이 그 일반 그 아동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걸로 하는 게 그건 맞는 얘기죠. 그게 확장될 가능성이 해법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게 공무원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내요. 맞아. 그래야 돼. 그래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산 빨리 지새끼를 배분이- 위해서라도 그렇지. 공무원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거의 보내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입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그 시설 확장이든 선생님 확장이든 안 그러면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된단 아니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뭐 때문에 좋은 정책을 내겠어? 지혜는 전부 다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기자들이 버스 타고 다닐 때는 버스 요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렇지. 신경을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택시 타고 다니니까 택시 요금에 신경을 써. 요새는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에 신경을 써. 즉 사회를 감시하고 사회를 대변한다는 사람들, 그다음에 공익 서비스를 한다는 사람들이 지가 불편해야 그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좀 더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사회 정의고 그리고 불편하면 자기가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생산적 정책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여사 힘차게 한 외쳐봅니다 이거. 그 낚시 격언에 어디 나가시려고? 낚시꾼들 격언에 그게 있어요. 낚시꾼이 편하면 붕어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큰 붕어를 낚고 싶으면 불편을 감수하고 포인트를 선정을 해서 아주 불편한 가운데 낚시를 해야 큰 놈을 낚지. 한 끼 편하고 바닥 걸림도 없고 맞아요. 휘둘렀을 때 나무 걸릴 우려도 없고 경치 좋고 이런 데 앉아서 낚시하면 붕어 못 낚는 거야. 맞아. 피라면 맞는 거. 공무원이 편하면 정책 안 나와요. 좌파가 집권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똑같아. 동의합니다. 저도 아니 근데 그거는 비율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실제로 그런 뭐 저는 그 내용은 좀 그러니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착순으로 하거나 추첨을 하면 누가 가요? 어차피 그 정도 정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에요. 맞아요. 시간이 있고.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줄도 못 서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그 들어가는 공무원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 도덕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책을 거는 거꾸로 보는데 무리가 있다. 원칙을 세워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원칙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급이 있는 거잖아. 부모의 장애인 등급이 있으면 점수가 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서민들이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그 등급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그 하층부터 해가지고 쭉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점수가 짝짝짝짝 매겨지면 그 점수대로 다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점수대로 자를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는 원칙을 세워서 가면 이러한 그 요즘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례가 현실이든 비현실이든 그런 부분도 다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독일서 우리 딸 소리는 진짜 키우면서 이제 초등학교가 되게 오후 2시 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앱스쿨이 있어요. 호르트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둘이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애를 보내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 원장 역할을 하는 그 보육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힘을 써주겠대. 근데 기준을 보여주더라고. 기준이요. 일하는 한부모 가정이 제1순위예요. 거기 애프터스쿨에 애를 받아주는 게. 한부모가. 한부모 가정인데. 맞벌이도 아니고. 한부모 가정인데. 한부모. 그 한부모가 일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 엄마는 아빠하고만 사는데 엄마 아빠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게 영순위 그 애를 받아주는 게 부부가 다 공부를 하는 학생의 경우는 7순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예, 그런데 이제 그 보육교사분이 이제 나를 좋게 봤는지 시청 아동과에 그 담당 직원하고 막 얘기를 하더니 어떻게 붙여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거기도 약간 유도리가 있구나. 유도리가 약간 있지. 예. 그래서 이제 해결을 했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감동 먹었어요. 아,
국공립 시설이 부족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해야지. 응? 근데 우리 지금 국공립 지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애들을 뽑냐고. 추첨, 선착순. 그딴 게 어딨어, 국공립 시설이. 표 때문이죠, 뭐 표. 근데 그런 그 우선순위와 관련한 기본적인 기준은 있지 않나요? 신청자 중에서.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 신청을 아예 못 한다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아예. 장애 아동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것도 받으면요, 또 진짜 또 문제 생겨.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죠.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예 그런 부모들이 보낼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버려야 돼. 진짜 어려운 애들 돌봐주는 그런 대로. 과격하죠. 저는 극단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표는 안 나오겠네요. 아니 근데 정치자들 입장에서 그게 과격하게 들릴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니 근데 그게 머리는 이해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세력들? 일종의 아니 통상적으로 자신이 그냥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좀 잘 사는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역차별을 당한다. 나의 권리가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정당한 불차별이죠, 그거는. 네, 근데 자신은 정당하지. 그러니까 머리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 제 새끼는 생각은 못 보내게 그래요. 하는 거야. 제 그럼 생각은 표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 이 패키지를 거부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배척해 일단 얘기해 보면 바우처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무슨 이런 신성한 아이들 키우는 문제를 무슨 쿠폰을 줘가지고 어찌나 이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크고, 예. 두 번째는 지금 갈수록 공급 과잉으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 하면 보육료 인상은 축자고 반대해요. 그러면서 또 보육교사들 처우는 개선하래. 뭐 어찌라고? 나한테 왜 그래?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아니 시설 운영자들이 보육교사들 처우를 올려주려면 보육료를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 잘하는 보육시설이나 엉터리라는 보육시설이나 똑같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누가 열심히 하냐고. 잘하는 데는 보육교사들이 좋은 대우를 받으려면 그러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의지. 서비스의 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은 표준 보육료를 받게 하는 게 정의냐고 그게. 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이제 자유경제원 원장이 이제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기는 들려. 자유경제원 원장이 오셔서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것 같이 들려요. 보수주의자가 시장을 바라보는 그 부분에서 시장의 장점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조정하고 싶은 부분들은 꼬여 있고 드러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드러나는 현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시장적 장점도 일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철학적으로는 공공서비스, 공공재, 공공영역이라는 그 중심을 잡고 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워낙 꼬였기 때문에 지금 유 선배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새롭게 교정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이 처방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처방 이후의 고민들을 또 하면 되는데 항상 진보 진영이 타이밍과 현실을 자꾸 망각한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풀래? 왕창 뜯어고칠 역량이 있나? 예산 있나? 인력 있나? 하라고 했었을 때 못 뜯어고치고 현상 유지하면서 계속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만드는 현상을 지속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그 처방을이라고 나는 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내놓으신 거 동의하시는 거네요. 나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이 조처가 보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아이고 저 곰바우들 이 조건에서 가정양육 차별하고 그렇잖아요. 가정양육 부당하게 차별하고 그다음에 그 종일반 표준형 무슨 맞춤형 이거를 자격 심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해서 이익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네요. 네. 공급자고 수요자고 서비스 공급자고 서비스 수요자고 아무도 이걸 반기지를 않아.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왜 했을까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종일반하고 맞춤반의 보육료 차이도 너무 크지 지금은 않고. 적어졌어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이제 보육 시설들이 막 그러면 엄청 예산을 줄인데도 별로 기여할 것 같지도 네. 않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죽도 밥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하다 그냥 꼬이버린 예산 거죠. 절감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린이집 단체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때리고 하니까 조금씩 양보하다가 보니까 괜히 손대가지고 욕만 잔뜩 얻어먹는 게 이제 보복부가 된 거지. 그래서 보복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에 이제 중복되는 복지 그 분야를 보복부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맞춤반이라 그래서 6시간만 짧게 보게 하는 이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야 전업맘은 그럼 노냐 전업맘은 바쁘다 이런 얘기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정양육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쪽에 수요가 줄어들게 돼 있다고요. 그 종일반에 대한.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원리상 되지도 않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협조를 받기 어려운 이런 거를 갖다 밀어붙이는 이런 멍청한 이런 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탁상공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론이 아니에요. 지금 막 밀어붙이고 아니 있죠. 말고 보복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처음에 누구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호랑이를 생각하다가 고양이를 그리고 쥐꼬리만큼 실천을 했는데 그 쥐꼬리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욕을 듣고 홈페이지 보면 계속 광고 때리고 기본적인 동기는 맞춤반을 도입해서 자기들이 시설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려는 게 원래 기본 동기예요, 이게. 예산 절감안을 가지고 갔는데 계속해서 얻어맞으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그다음에 대상 늘리고 그다음에 신청 자료도 자기 진술서 서류 안 떼와도 자기 진술서 제대로 쓰면 되고 하면서 하나만한 정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게. 근데 다만 저는 이걸 계기로 우리의 그 공적인 보육 지원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또는 위헌성, 헌법상의 논란이나 또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모들의 관심은 간단해요. 내가 책임지고 애 키우는데 지금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국가에서 돈 좀 같이 좀 내라. 그리고 나도 좀 낼게. 응? 그런데 내가 좀 맡기고 싶은데 그런데 좀 맡길 수 있게 해주고 내 형편에 따라서 돈 좀 더 내라 하면 난 낼게. 그럼 나는 뭐 돈도 낼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뭐 최소한 해주는 데라도 좀 해주라. 이런 정도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이거를 맞춰주면 되는 거지.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 해서도 안 되고 다 책임지려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 국가와 부모가 반반씩 책임을 나눠진다는 정도의 태도로 부모들의 선택권과 자율성, 부모들의 철학이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끔 제도를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쓸 돈은 돈대로 잘 쓰고. 근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거든 뜰지나 말든가 시고 뜰번 이런 거를 내놓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네, 그래도 굉장히 하나의 훌륭한 기여는 했네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 보육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예. 복지부 공무원들 잘못이 아니에요. 예. 이 복지부 공무원들은 10년 전에 내가 만들었던 그 안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된 거는 청와대하고 장관 책임이에요. 멍청이들. 이 공무원들은 이 청와대 대통령이나 장관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딱 파악해가지고 모든 형태의 정책을 컴퓨터 안에 다 갖고 있어요. 수요자 중심이야. 그러니까 맞춤형이네요. 예, 맞춤형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장관이 진짜 보육에서 획기적으로 뭘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걸 탁 갖다 주고요. 저는 그냥 면피만 하려고 그런다면 거기 맞는 거 갖다 주고요. 그냥 대통령 청와대에서 예산 절감 얘기하니까 신용만 하려고 그런다면 또 거기 딱 맞게 갖다 주는 건데 이거는 딱 거기 맞게 갖다 준 거야. 이게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복지부 공무원들 욕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좀 억울해. 그러니까 우리 오늘 공무원 얘기 계속 하시더니. 슬슬 정리할 때가 됐는데 우리 유 장관님 얘기를 딱 듣다 보면 이 최종적인 이제 결국 중요한 해법이잖아요. 해법과 실천인데 그 안은 좌파로부터도 비난받고 우파로부터도 무시당한 굉장히 참 뜨거운 감자 같은 패키지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도 좀 명확하게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들이 곧 많이 나왔으면 네, 뭐 저는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이쪽
목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희 당의 전문가를 나중에 모시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굉장히 그다음에, 중요한 예. 산이잖아요. FGI 한번 해봐요. 당에서 애 키우는 당원들 모아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번 해보라고요. 지금 현행 제도, 그럼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온 패키지,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중도적인 또는 융합적 패키지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저 확신하건데 압도적으로 제가 낸 안에 대한 지지가 많을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FGI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까세요. 네, 다른 그리고 분들 가지고. 그 박원순 시장님도 한번 만나시죠. 아니 왜 사실 우리 그러지 않았나요? 공공 어린이집 늘리냐고. 우리가 애를 키울 때는 늘리는 건 좋은 전부 거죠. 우리 돈으로 했잖아. 우리 동네 그 그럼요. 보육원도 내 돈 주고 다 맡기고 말이야. 그 원래 미국 유학생들 우유값 받아가지고 생활한다라는 게 그런 지원들이 계속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 유학생들이 우유값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생활했다는 그 베이비시팅 아르바이트들을 진짜 여학생들은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거고. 뭐 저는 뭐 우리 큰애 지금 27살 됐지만 100일 되고부터 앞집 할머니한테 맡겼다고요. 그 할머니가 그 애를 업고 경동시장에 한약재도 사러 다니고 일요일 되면 교회 예배도 수요일 날이구나. 수요일 저녁 교회 예배도 가고 뭐 동네 슈퍼에서 콩도 까고 있고 어느 날 와보면 그렇게 동네처럼 그때는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는 하나의 유효한 양육 방식이라고 봐요.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획일적으로 애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워야 돼. 그래서 뭐 다 시설해 넣어놓고 똑같은 보육료, 똑같은 보육과정, 똑같은 시설 기준 이렇게 하지 말자고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한 방 먹었네. 예, 오늘 참 노유진의 정치 카페 시즌 2 첫 번째 시간에 2부 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의 게스트로 시즌 1의 아주 탁월한 진행자셨던 유시민 작가님, 전 보복부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그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너무 훌륭하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제발 내가 그 노유진의 패키지 정치 한번. 카페 출연한 일에 처음으로 출연료 받나 낮추나? 아마 준대요. 근데 출연료 좀 올려야 돼. 근데 저 청취자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지막으로 좀 오랜만이잖아요. 예. 아니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저희 시즌 1을 접고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에 밀려나듯이 시즌 1은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잘 장강이라고 예. 생각은 하시네요. 오늘 장강이라고 주장하시는 오늘 생강 앞물도 뒷물에 아니 밀려. 말로야 뭐세 분이 하시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네. 그 첫 회에 그 게스트로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노유진의 정치 카페 시즌 2 노유진은 없더라도 여러 훌륭한 게스트들과 함께 세 분 진행자가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실 거죠? 아니요, 되도록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 바빠요. 예, 감사합니다.